안녕하세요. 지식계의 한류를 꿈꾸는 김성루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동영상의 주제인 불안에 대한 동영상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안에 대해 2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편의 불안 장애의 한계, 3편의 일상적 불안, 실존적 불안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편에서 7편까지 이어지는 4편의 동영상을 통해 불안의 최종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3편에서 하이데거의 불안론을 비판하면서 인간 내적 작동체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이 부실했음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한 나의 인간 내적 작동체계를 언급해야겠죠. 물론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한 번의 동영상으로 이를 다루려 하면 실로 1시간 이상의 긴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30분 정도의 동영상도 길다고 생각하기에 1시간 20분 정도의 동영상은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지루함은 달갑지 않은 감정이죠. 그래서 7편에서의 불안의 층위와 치료편으로 가기 위해 4편에서 6편까지 3편의 동영상의 인간의 내적 작동체계에 대한 설명을 분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에서 앞에 2편과 3편에서 다룬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의 인간 작동체계론을 시작해 5편에서 우리는 왜 불안해야 하는가와 6편에서 인간 본성, 즉 사람들의 내적 작동 원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7편에서 앞에서 말한 불안의 층위와 치료를 다룰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간론은 기존의 어떤 이론도 어떤 서양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 인간론들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기존의 이론들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력에도 많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기대해 두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건으로 누구나 인정하듯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인 코로나19는 아직도 절정에 이르지 않은 듯 미친 듯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팬데믹이 이미 왔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를 합성한 말입니다. 이는 지구촌 정신건강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과 함께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센서스국에 의하면 미국의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심리상담 한라인 이용자가 올해 4월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택 대피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업은 자살과 물질 남용 등을 촉발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미국은 설상가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도 잃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실직자가 위기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기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4월 한국 국민 절반가량인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가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30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블루는 성인보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서 이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 인력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처에 급급한 나머지 코로나19 블루 팬데믹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불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다뤄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심리의학계에서의 불안장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다룬 일상적 불안과 실존적 불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을 못 본 분들을 위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편인 불안장애의 한계에서 다룬 불안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대상과의 분리에 의해 공포나 불안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고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리불안장애. 가까운 사람이 있거나 친숙한 상황에서 말을 잘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등 맞는 않는 등 상호작용을 멈추는 선택적 함구증. 새나 애벌레 같은 동물이나 주사기, 비행기, 피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 원이나 구멍들이 모여 있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황공포증을 가진 강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회 불안 장애.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수분 이내 최고조에 이르는 공황 발작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가슴의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공황장애. 이병헌, 이경규, 차태현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급히 빠져나가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라고 생각되는 버스, 기차, 엘리베이터, 영화관 등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광장공포증. 범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상황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어나는 범불안장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릴 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몰두가 부적절하고 지나친 건강염려증으로 불리는 질병불안장애. 전쟁이나 재난 등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 이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환자를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소환하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하지 않음에도 심지어 괴로움을 느낌에도 수치세기 등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오는 사고와 손 씻기 등 반복적인 의례적 행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강박장애. 이외에도 불안과 관련된 심리장애는 실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병원이나 심리상담소나 대학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불안장애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스러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불안장애를 진단 내렸을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진단사항을 만족했다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불안장애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뿌꼬가 생각나네요. 아마 그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의학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웰빙이 아니라
사회에 기능하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기에 30% 정도 동의합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활동이 움직이는데 다양한 힘들이 작용합니다.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 수 있을 적절한 사회인을 만들어내려는 힘도 있겠지만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힘, 직설적으로 말해서 돈을 벌겠다는 힘입니다. 의료활동이나 상담활동을 하는 분들에게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과연 이런 전문가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능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는 동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보다 환자에게서 괴로움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동기가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안장애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1차적인 원인이 불안장애로 인한 괴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장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애들이 주는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말이죠.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관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편에서 다음과 같은 불안장애들의 원인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원인에는 유전자 문제라거나 또는 변형계나 전두엽이나 후두엽 등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과다와 같은 뇌의 구조와 기능으로서의 이상이 불안장애의 원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뇌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요인들, 불안을 억압되어 했으나 잘 되지 못하는 성욕과 같은 무의식적인 추동이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아가 느끼는 위협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이론들, 또 평범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이것이 자극과 반응으로 묶여져서 이것이 불안장애가 된다고 보는 학습 이론적인 원인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상황을 불안과 공포로 인식해서 왜곡된 인지도식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는 인지 이론적인 원인론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인론은 다양합니다. 이 말은 불안장애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밧줄이 없이 강다른 실만을 조심스럽게 잡고 괴로움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은 의학계도 심리학계도 이 원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비판할 때 서양의학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닌 병의 증상을 없애는 쪽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준다는 점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렇게 원인보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나 고통 위주로 치료하는 것을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Symptomatic Treatment입니다. 이는 원인은 따로 있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고통 위주로 치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열이 높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얼음 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현대의학계는 불안장애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학계는 불안장애의 더 근본적이면서 더 보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사람을 괴롭히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없애기 위한 원인론에 초점을 너무 두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안이란 불안장애 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장애의 불안은 일상적인 불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안장애의 불안이 일상적인 불안과 양적 차이는 분명 있지만 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로서의 불안은
일상적인 불안에는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장과 엄청난 괴로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불안장애로서의 불안과 일상적인 불안의 질적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 양적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전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안장애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불안의 원인을 아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3편에서 일상적 불안을 하이데거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과 같이 무가 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느껴야 하는 기분으로서의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기분으로서의 불안 개념을 통해 불안장애의 불안을 낳게 하는 한층 아래의 불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불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 즉 죽을 수 있다는 원인이 기분으로서의 불안을 낳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하는 인간 내적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장애로서의 불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 현대 인간과학들이 갖고 있는 분열적 인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저의 인간론 구축의 목표는 사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변화시키는 인간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문제보다 개인 내적인 문제에 더욱 천착하고 있지만 태동 때 지향했던 사회적 인간론과 지금의 인간론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먼저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저의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인 도덕과 법을 위시한 사회질서,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들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며 분명 개개의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 사회학계의 사회학적 인간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개인은 거의 백지이며 거의 모든 것이 사회와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연스럽게 다루어야 할 동영상에서 논박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의 인간론인 사회적 인간론은 홉스나 로크나 루소가 쓰던 자연상태의 개인이란 사고실험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란 실제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을 이용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통해 특정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사회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실험도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인간을 연구한 학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현대 학문의 전형으로 대접받고 있는 물리학에서는 근대 물리학의 시초부터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허구이지만 피사의 사탑 실험으로 유명한 그의 자유낙하 실험은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려서 실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6, 17세기에 진공실험 장치란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의 관성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한 실험인 경사면에서 공을 굴리는 실험에서 경사면에 마찰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고도의 상상력과 수학만으로 그의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고 실험은 현대 물리학의 슈퍼스타인 아인슈타인에게도 불가피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로서 그는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을 사고 실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관측을 통해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론이 나온 후 관측을 통해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나왔습니다. 이후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아프리카 근처의 섬인 프린시페 섬에서 이를 검증하는 관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상태의 개인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제가 인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사회를 접하기 전에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서 먹고 자고 사랑하고 권력 추구하고 소유하고 또 알려고 하고 유대를 가지려 하는, 그리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살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의 사고 실험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에서 시작합니다. 유기체란 생명 형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사회적 인간론은 인간의 생명 현상인 유기체적 속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생물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생물로서 인간이 갖는 세 가지 유기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유기체적인 속성들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에 주목합니다. 첫째, 유기체로서 인간은 환경에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선 위에서 태어났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 너무도 당연한 진실입니다. 둘째, 유기체로서 인간에게 자신과 자신의 밖을 구별하고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의식하며 이기성을 낳고 욕망 중족의 중심이 되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셋째, 유기체로서 인간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 즉 줄여서 영욕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낳게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동시에 폐쇄적인 유기체로 영원하고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충족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수분 내 사망하고 일주일 정도 물이 없으면 한 달 정도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합니다. 우리의 많은 욕망들이 이렇게 쉽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욕망에 이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유기체로서 인간에게 자신과 자신의 밖을 구별하고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의식하며 이기성을 낳고 욕망 충족의 중심이 되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나에 대한 의식과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 대한 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집착을 생물학적 요소로 놓는 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개월 된 영아들은 녹화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아들의 자기인식, 즉 셀프 레코그니션의 발달 단계 연구는 유명한 루즈 테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영아의 얼굴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영아의 코에 루즈를 묻힙니다. 다음 영아를 자신을 볼 수 있게 큰 거울 앞에 세웁니다. 그 결과 15개월에서 17개월 된 영아들 중 소수,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아들의 대다수가 루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이 이전에는 자기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나에 대한 집착은 나에 대한 의식인 자기인식이나 자의식과는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간의 구분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생아들이 울면 자신도 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외부에서의 이물질인 바늘이 자신의 몸을 뚫고 들어올 때와 옆에 아이의 몸을 뚫고 들어올 때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요. 배고프면 웁니다. 왜냐하면 내 배가 고프니까요. 불안해도 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들은 의식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데 미숙하지만 자신, 즉 나에 대한 무의식적인 깊은 욕망적 집착을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는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들도 자신과 타 개체들을 구별하고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의 활동의 중심은 항상 자신입니다. 혹자는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를 자기, 셀프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셀프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쓰이고 나는 나의 나이, 직업, 성별, 가족관계, 사는 지역 등을 가리킵니다. 이는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나는 셀프나 아이덴티티와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나란 셀프나 아이덴티티를 낳게 한 중심점으로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욕망의 중심점입니다. 집착의 중심인 나는 고정된 실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의식은 독립된 육체 속에서 영역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나는 어디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사건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영역의 효과요 사건으로 특히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솟아오른 관심에 있습니다. 이 관심은 영역을 비롯한 욕망들에도 몸에도 감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식욕에, 졸릴 때는 수면욕에, 정강이가 계단에 부딪혀 아플 때는 정강이, 분노할 때는 분노란 감정에,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 나아가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수시로 변하던 이 나도 수시로 변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며 자기 동일성을 담보해주는 나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유기체로서 인간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 즉 줄여서 영욕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은 자신이라는 집착을 낳게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동시에 폐쇄적인 유기체로 영원하고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충족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욕망으로부터 2편에서 언급한 습관이나 질서 문제, 소유 문제, 암과 지식의 문제, 권력의 문제, 각종 정신질환의 문제, 존재론적 문제 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중심으로서 영역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영원성을 말하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의 존재 증명입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살하는 사람은 영역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극한 상황에서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살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욕망들 중 자기제거 욕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동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극단적인 사례는 엘코 생명연장재단, 엘코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입니다.
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한계를 뛰어넘어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품으로 파는 회사입니다. 이 가능성은 불치병 등에 걸린 사람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고 병을 치유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심장 이식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연계에서는 동면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개구리나 뱀과 같은 변온동물뿐만 아니라 다람쥐, 곰 등 항원동물조차 자신의 체온과 호흡과 맥박을 낮춰 겨울잠을 잡니다. 어릴 때 내게 너무도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가 이 실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매미를 냉동실에 넣으면 굳은 몸이 됩니다.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언 매미를 꺼내 상온에 놔두면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껍질만 남은 박제 같은 매미의 차가운 몸이 서서히 따스한 날개짓을 하며 살아났습니다. 액체 질소 속에 금붕어를 넣으면 마치 얼음 조각처럼 옵니다. 그러나 이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두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여튼 이것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인간의 영원히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지배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 미국 샌디에이고 타운 앤드 컨트리 리조트 앤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34개국 출신의 1000여 명의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수명연장 전문가, 기업가들이 모여 급진적인 수명연장을 논하는 2016년 라드 페스티벌이 사흘간 열렸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은 선사시대 유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만 년 전 현생 인류와 같진 않지만 인류와 가까웠던 네안데르탈인의 무덤가에서 있던 시체 옆에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릇이나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인 크로마뇽인의 무덤가에는 이런 의식이 더욱 정교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지적 성숙의 초기에 인류가 잊지 않았던 관심이 죽음이었던 이유는 이것이 영역 충족의 1차적이고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많은 이들의 믿음은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제군주인 파라오가 피라미드에 쏟아부은 영역은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처럼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의 불로초와 자신의 무덤을 향한 다급한 총력전은 그가 전 중국을 밟고 간 말바구 소리만큼 요란했습니다. 이 전제군주들은 호위병과 말과 같이 사후세계에 쓸 물건들을 예술품으로 형상함으로써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했고, 이런 확신을 위해 그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황홀경에 빠져 감수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영역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결코 자신의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죽음을 믿기로 자신과 자신이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구 코로나에 주역을 했던 집단과 같은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세무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며 경험에 기초해 정당화된 참된 과학적 지식을 높은 경지까지 배운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지는 않지만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력이 대단하죠.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낳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입니다. 둘째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안전성을 말하는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의 존재 증명입니다. 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이란 감정이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상을 하며 마음을 관찰하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마음을 고요한 물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때도 가능합니다. 즉 관찰, 체험, 경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쉼 없이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동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둘째 불안의 발생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영욕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영욕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꽉 채운 욕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영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죽으면 끝, 즉 무라는 확신이 의식뿐만 아니라 뼛속 깊숙이 더 나아가 무의식에까지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이런 이론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답을 뭐 이리 비비 꼬는 거라면서 저에게 대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인간은 낭만적 사랑을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소유욕과 권력욕을 갖습니다. 인간은 파괴적입니다. 인간은 자살합니다. 기타 등등. 인간 한 명에 붙은 특성은 실로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과 다른 인간이어야 하나요? 이왕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소유욕을 갖고 알매 욕망인 호기심 등도 모두 한 명의 개인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에도 부합하지 않을까요? 오컴의 면도날은 논리 절약의 원칙으로 어떤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원리로 설명할수록 진실성이 높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을 포괄할 궁극적 원인을 규정하다 보니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약간적 복잡한 욕망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매 동영상마다 하나하나씩 인간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